더 많은 의사를 꼽지 못해서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이 과정에서 각 나라의 의료 체제, 또 의료 윤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어요. 제가 독일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의사 수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3,058명, 1년에 의대에서 3,058명 뽑아요. 독일은 몇 명 뽑을까요? 예, 12,000명 정도 뽑아요. 우리의 거의 4배죠, 4배. 예? 인구는 8천만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근데 의사는 12,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예? 전체 의사 수도 우리가 약 12만 명 정도 되고요. 독일이 약 55만 명이에요. 이것도 4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 의료 체제가 너무나 흔들렸다. 그러니 파격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 독일 정부는 정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예,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 이걸 내놨어요. 의대 정원이 12,000명, 우리 입에서 거의 4배가 많은데 또 거기에 50% 증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18,000명씩 뽑겠다는 거예요, 매년. 이걸 대책으로 내놨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였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뭘 내놨나요?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료 체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허술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억나세요? 1년에 몇 명씩 늘리겠다고 했어요? 400명.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 늘려가지고 공공병원 짓겠대요. 와, 제가 그걸 보고 경악했어요. 세상에. OECD 평균에 이미 8만 명 이상이 적은데 400명 늘리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의 반응이죠. 예. 조금 전에 독일에서는 파격적으로 전체 의대 정원의 50% 6,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죠? 바로 그 다음날 독일 의사협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냈을까요? 대환영. 정부의 대응은 너무 타당하다. 지금 독일 의료체제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그러니 그런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당하다. 우리 의사들은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겨우 400명을 늘리겠다고 했고, 예. 그 상황에서 의사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예. 그 코로나 난리 속에서 옷 벗고 광화문에 나온 거예요. 한 명도 못 늘려. 이러고 나왔어요. 와,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예? 독일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어떻게 보나요? 자기가 보호하고 함께 가야 할 동료로 봐요. 우리 의사들을. 뭐로 보나요? 경쟁자. 심지어 적으로 봐요. 제가 지금 의사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건 의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 그들 대다수가 비슷하죠. 판검사는 다른가요? 양승태 사법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사법농단 다 기억나시죠? 예,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들을 뒤집었어요. 이런 게 다 밝혀졌죠. 그런데 그 후에 개입된 판사들 단 한 명을 빵에 쳐넣은 자가 있나요? 한 명도 사법적인 그러한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검사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길러냈다고 하는 승자들, 소위 전교 1등들, 그들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오만한 그리고 파렴치한 이런 엘리트들은 보기 어려워요.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 아이들 99%가 자기 스스로를 패자라고 느낍니다. 패자.
예, 1%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는 패자라고 느껴요. 한국인들 대다수가 패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감, 열등감, 무력감,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다수의 젊은 아이들이 불행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한쪽에서 이른바 승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턱없는 오만함에 빠져 있고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심리적 구조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창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셨죠. 예, 한국에서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백낙청, 김우창 이 두 분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인문학 분야의 큰 그러한 지식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이 김우창 씨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썼어요. 오만과 모멸의 구조. 소수 엘리트들이 보이는 아주 그 오만함과 대다수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모멸감, 이것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극단적인 경쟁교육, 이것이 지금 한국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교육이 심하다 생각하는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가 조사한 걸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아주 병든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몇 해 전에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하는, 르몽드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5대 신문에 들어가는 게 프랑스의 르몽드죠. 거기서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적이 있어요. 와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뭘까요?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결론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걸 보통 분석해서는 그런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와, 역시 르몽드구나. 제가 좀 사실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최근 아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학령 전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경쟁, 특히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다룬 걸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7세 고시. 7세 고시. 어떻게 7살짜리가 고시를 봐요? 그 7세 고시가 뭐겠어요? 영어 학원. 이런 데 들어가는데 7살 때 들어가는 시험인데 이 시험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고 이 시험을 붙기 위해서 4살 때부터 교육을 시킨대잖아요. 영어 학원 들어가는. 그래서 7세 고시에 붙기 위한 4세 고시가 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국회에 가서 7세 고시 국민고발단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봐요. 아이들에 대한 극단적 학대죠. 아이들의 유아기, 영아기를 아예 박탈하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병이 들었어요. 너무나 병이 들었어요. 거의 모든 지표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 건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미국과 멕시코를 들었어요. 미국과 멕시코. 누구나 미국 아니면 멕시코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KBS에서 이슈 P인가요? 쌤과 함께 일요일 날 하는 KBS 그 방송이 있어요. 제가 2022년 1월 2일 날, 그러니까 그해 첫 방송이에요. 첫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불평등 문제를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어요. KBS 쌤과 함께 김누리 치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지 거기서 자세한 그 당시에 나온 국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불평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여러분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대체로 6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조사해요.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2014년 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수입,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에 대한 걸 물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한 대답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24%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꼴찌예요. 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 이게 무려 59%예요. 59%. 믿어지세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없어요. 유례가 없이 불평등이 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 이게 59%라는 게 믿어지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과 임금 격차 거의 없어요. 맥시멈 5% 이상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는지 중소기업을 다니는지 이런 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질 않아요. 묻지도 않고.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해요. 왜? 시간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사실상 과거의 신분처럼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차별이 당연시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와, 이게 믿어지세요? 독일이 딱 우리의 정반대예요. 독일은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 16%밖에 안 돼요. 심지어 미국보다 더 심해요. 미국도 우리보다 나아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미국도 33%예요. 우리 24%밖에 안 돼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믿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표본 집단이 잘못됐거나, 표본 집단 자체를 잘못 구성했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말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6년 후에 또 하잖아. 6년 후에 또 했어요. 2020년에. 어땠을까요? 요번엔 좀 나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예, 더 나빠졌어요. 세상에.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 12%밖에 안 돼.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 이게 무려 65%예요. 와, 이런 사회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 이쯤 되면 이건 사회가 아니죠. 네? 이쯤 되면 사회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그냥 개인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고요.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죠? 아, 우린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한 나라다. 그걸 느끼죠? 어느 정도 심할까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새해 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런던 정책 연구소란 데서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갈등 정도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28개국, 주로 다 OECD 국가들이에요.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갈등 정도,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예,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요.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압도적 1등, 압도적 1등. 2등에 거의 더블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2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12개 항목. 그 중에서 한국은 7개 항목에서 1등이에요. 7개 항목에서. 빈부 갈등, 당연히 1위고요. 이념 갈등, 1위입니다. 예. 정당 간의 갈등, 1위고요. 여러분 다 이해가 가죠? 예. 그 다음에 남녀 갈등이 또 1위예요. 이건 최근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1위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종교 갈등이에요. 요건 조금 다른 나라도 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있죠. 마지막 7번째가 뭐겠어요? 학력 간의 갈등이에요. 대학을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소위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서 벌어지는 갈등. 이게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7개 분야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2등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갈등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서울대에서 한 거예요. 서울대 안에 사회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전 세계 비교 연구를 많이 해요. 몇 해 전에 관용도 조사라는 걸 했어요. 관용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조사했어요. 요 서울대에서는 52개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꽤 많이 했죠? 52개국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국의 관용도 52개국 중에서 몇 등일까요? 몇 등일 것 같아요? 예, 52등입니다. 52등, 꼴찌예요.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 보고서 결론에다 그렇게 썼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이 1,800달러도 되지 않는 르완다보다도 갈등 수준, 관용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그게 결론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이케아에서는 매년, 이케아 아시죠? 스웨덴 조립가구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죠. 매년 소비자 의식 조사를 해요. 소비자 의식 조사를. 이케아가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비교해서 그걸로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쓰겠죠.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인들은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예, 집에 혼자 있을 때. 와,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인간과 있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과 있는 상황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우리는 이 안에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사회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공동체예요. 이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 마지못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정글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는 사회라기보다는 정글에 가깝다. 이런 말을 강연에서 많이 하니까 제 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에? 자꾸 정글에 비유하지 마라. 그러한 말은 정글에 대한 모욕이다. 정글도 최소한의 법칙이 있고 정글도 최소한의 질서라는 게 있다. 정글에 규율이라는 게 있다. 한국 사회에 그게 있냐? 에?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봐라. 딱 적당한 먹잇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먹을 만큼만 먹는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포식자가 와서 먹고 맨 마지막에는 까마귀가 와서 싹 치우고 간다. 그게 자연의 질서다. 한국 사회 봐라. 딱 먹을 만한 대상만 먹나요? 쥐새끼까지 다 잡아먹잖아. 에? 딱 먹을 만큼 먹나요? 배가 터져도 먹잖아.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정글을 비유하지 말아야 되겠다. 에? 그렇게 생각해서요. 정말 사실은 무시무시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는 이걸 감각적으로 이미 알죠. 지적으로 이전에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런 사회에 내 생명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동문과 선생이니까 여학생들이 많아요. 한 번은 여학생 5명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출생률이 떨어지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5명 전원이 안 낳게 돼요. 와,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이쯤 되면 이건 현상이구나. 모두가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한 친구가 그래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넣지. 왜 꼭 쳐라는 말이 너무 처절해요.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한 학생이,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교실에 넣는 게 뭘 뜻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이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를 안 받고 그러한 교실에서 잘 적응해서 전교 1등을 해. 이건 완전히 이상한 괴물들이 되고, 괴물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적응 못하면 그 아이들은 엄청난 열등감을 내면화하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한국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너무나 병든 사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작년 12월에 뉴욕타임즈에 한국에 관한 유명한 칼럼이 실렸죠. Is South Korea disappearing? disappearing? 이런 칼럼이 실렸죠.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이런 유명한 칼럼이 실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인구 감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굳이 찾자면
딱 한 번 유사한 사례가 있다. 14세기 유럽. 그게 뭐겠어요? 예, 패스트, 흑사병. 그때 한 번 빼고는 이런 극단적인 인구 감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게까지 썼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안등.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맨 앞에서 보신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런 걸 보셨죠? 네. 그것은 작년이죠. 작년 초에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한국에 와서 이 양반은 유튜브를 찍어요. 유튜브를 찍는데 거의 1시간짜리 그걸 찍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나중에 보세요. 마크 맨슨.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게 제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어디겠어요?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20년째 1위예요. 딱 한 번 2등 했어요. 2018년. 리투아니아.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한 번 우리를 앞섰어요. 그 이외에는 계속, 작년에도 1등이죠. OECD 전체에서. 계속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예. 또 아동 우울증. 예? 아동 우울증 계속 1위고요. 또 어린아이들의 불행지수 계속 1위예요. 이거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 진단은 비슷해요. 앞에 나온 뉴욕타임스 진단과 비슷합니다. 결국 극단적인 경쟁과 그에 따른 불안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크 맨슨을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가장 가슴에 딱 찔렸던 말이 이거예요.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런 표현을 해요. Absolutely cruel, 아주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네? 그거보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교육을. 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만들어내는 인간은 결국은 세 가지를 갖춘 인간이에요. 첫째, 존엄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 dignity, sensibility of dignity. 네? 존엄성의 감수성. 이걸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육을 받으면 애초에 있었던 존엄성의 감수성도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로 교육이 길러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개성 있는 자유인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들, 그걸 잘 끄집어내서, educate가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애가 밖으로 오고요. 뉴스가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educate. 잘 그 아이의 고유한 특성들을 잘 끄집어내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기르는 것. 개성적인 자유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 길러내. 세 번째는 성숙한 민주주의자. 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타인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받으면 그런 아이들이 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교육을 저는 안티 에듀케이션이다. 반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존엄성을 잃고, 받으면 받을수록 개성을 잃어버리고,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위험한 파시스트가 된다. 네?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교육이 바뀌지 않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 문재인이 때문인가요? 윤석열이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지. 하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 예? 경쟁을 해야 성장이 있지. 서로 경쟁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거잖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이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때문이에요.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네. 이데올로기라는 게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지금 한국인들은 경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못해요. 이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이런 끔찍한 세계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는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 이데올로기는 왜 강력한가? 또 다른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시켜줘요. 경쟁의 결과는. 그리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시켜줘요.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 이 세 개가 딱 삼각형을 이루면서 한국 사회를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서로를 강화하면서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권 바꾸기가 쉽죠. 오히려 정권이야 잘 투표를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깨부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쓰고 이렇게 강연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조금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꼭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테리 이글턴, 예,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과 교수예요. 이 테리 이글턴이 이데올로기 이론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예, 그래서 이데올로기 개론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테리 이글턴 이데올로기 개론. 근데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찾아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걸 재본해서 복사해가지고 스터디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테리 이글턴에 따르면 이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naturalize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aturalize, 자연화하다. natural.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 모든 이데올로기는 마치 자기가 자연 현상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경쟁? 어이구,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경쟁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마치 초역사적인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늘 얘기해요. 모든 이데올로기는. 이해하셨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쉬워요. 히스토라이즈 하면 돼요. 히스토라이즈. 역사화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 경쟁. 역사 속에 한번 쏙 넣어보세요. 300년 전에 서양 역사로 들어가 보세요. 300년 전에 중세시대 서양에서 경쟁은 뭐였을까요? 긍정적인 가치였을까요? 부정적인 가치였을까요? 심지어 범죄였을까요? 범죄였어요. 범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상부상조해야지. 예? 나 혼자 경쟁해서 이겨서 모든 걸 다 먹어? 이건 반사회적 범죄예요. 특히 길드 조직이라고 아시죠? 중소상인들이 모여있는 길드 조직에서는 사형에 처하는 최고의 중범죄였어요.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관념이 긍정적 의미를 띈 건 자본주의로 넘어온 이후죠. 말하자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의 경우는 한 100년만 뒤로 가도 충분해요. 100년만. 300년 갈 것도 없어. 예, 100년 전에 한국에서는 어땠나요? 뭐가 가장 긍정적인, 귀한 사회적 가치였나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은 서로 도와서 구제하는 것. 개, 두레, 품앗이, 상부상조, 상호부조. 이게 우리 가치였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혼자 이기는 놈이 모든 걸 먹는 이런 약육강식에 승자 독식에 이런 논리가 있었나요? 거짓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들, 이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완전히 경쟁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어요. 이것이 갖는 문제를 성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주의 마찬가지죠. 능력주의. 어때요? 능력주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능력주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분배받는 그러한 질서. 그게 뭐가 나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데올로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말하자면 그 이전의 신분제 사회. 여기서는 자기가 태어난 특수한 신분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나뉘었죠? 능력주의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한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내가 부와 권력을 보상받는데 그게 뭐가 나쁘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가 한 사회를 완전히 망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찰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이데올로기가 확 다 들어오진 않죠.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책입니다. 제가 마이클 샌델, 예,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죠. 예, 샌델의 이 책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한 2, 3년 전에 나왔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능력주의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예요. 메리트니까 장점 혹은 능력 이런 뜻이죠. 타이러니 하면 타이런트 하면은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서양에서는 타이런트 하면 제일 먼저 누굴 떠올리겠어요? 네로. 로마의 폭군이죠. 타이런트의 아주 전형이죠. 타이러니 하면 폭군이 하는 정치, 폭정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의 폭정 이렇게 되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쉽죠? 파고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그것을 한국에서는 정말 희한한 번역을 해놨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놨고요. 내가 샌델이었으면 화냈을 거예요. 예,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한국은 이 공정이라는 게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제목을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이
샌델 교수는 나처럼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참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제목을 저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나요?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어때요? 놀라운 도발적인 제목이죠. 우리는 능력주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분배되면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폭군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공유해왔던 공동선과 공동의 가치를 다 때려부신 게 능력주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 책을 샌델이 쓴 이유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샌델이 이 책을 쓴 동기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 몰려가서 다 때려부시고 총까지 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걸 보고 우리만 놀란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니죠.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샌델도 놀란 거예요. 마이클 샌델도. 이 양반은 하버드대 교수고 자기가 정치학과 교수잖아. 그러니까 그 현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샌델은 놀라기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정치학과 교수니까 그걸 설명해내야 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쓴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샌델의 답은 능력주의 때문이다.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셨다. 그런 폭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왜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미국 사회 가치를 때려부신 폭군일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설명이에요. Hubris and humility. 네. 이 휴브리스란 말은 미국인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이 말 모른다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국인들도 거의 대부분 모르는 아주 특수한 말이에요. 예. arrogance. arrogance는 우리가 대부분 알죠. arrogance. 예? 오만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말로는 너무나 약하다고 본 거예요. 이것은 거의 정신병적 오만함. 그것을 휴브리스라고 그래요. 정신병적 오만함. 예. humility라고 하는 것은 굴욕감. humiliation 이런 뜻이에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를 정신병적 오만함에 빠진 엘리트들과 그들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 한국인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틀기가 싫을 거예요. TV 틀기가. 거기서 나와서 떠드는 소위 한국 사회의 그 엘리트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거의 광적인 오만함이죠. 광적인. 국민을 얼마나 깔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휴브리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단순히 에러건스란 말은 너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 그래서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중들은 뭘 느껴요? 휴밀리에이션,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슨 얼마나 깔보면 저런 말을 할까?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샌델은 이 책에서 트럼프 현상을 딱 한마디 말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게 트럼프 현상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이에요. 트럼프 현상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찍나요? 공화당을 찍나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었어요. 민주당을. 근데 트럼프가 될 때 보니까 노동자들의 70%가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계급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급적으로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대다수의 미국인들, 특히 저학력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굴욕감, 엘리트에 대한 굴욕감과 분노, 이게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배반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소수의 엘리트들을 턱없이 오만한, 정신병적 오만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걸 보는 다수의 대중들은 그들을 보면서 엄청난 굴욕감을 느낀다. 그것이 한 사회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여러분, 미국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국 사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능력주의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death of despair.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death of despair. 무슨 얘기겠어요? despair라는 게 절망이죠. death of despair니까 절망사겠죠? 절망사. 절망으로 인한 죽음. 예.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바로 이해는 안 되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역사 안에서도 지금 미국 사회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자본주의는 아예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게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불평등 세계가 된 거예요. 미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고요. 한국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지금이죠. 지금보다 더 불평등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샌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미국의 경우는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명의 개인, 누군지 대충 아시죠? 네, 누군지 알겠죠? 3명. 어떻게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중세시대 절대 왕정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불평등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평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혁명이 일어났죠. 결국은 혁명을 통해서 불평등을 조정해 온 게 역사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이 오늘의 시대인데 미국에서는 혁명은커녕 저항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게 산책 한번 했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러고 산책 한번 한 게 다예요. 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샌델은 그걸 분석한 거예요. 왜 그런 게 됐나요? 이렇게 끔찍한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재앙 속에서 왜 사람들은 저항하지도 또 혁명을 도모하지도 않느냐는 거죠.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능력주의. 능력주의 때문에 혁명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잘못된 자본주의, 잘못된 사회체제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세례를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능력 없음.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하버드 못 가서, 내가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못 가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너무 놀았어. 1000가지 이유를 자기한테서 찾죠. 그리고 자기를 응징합니다. 죽여요. 그래서 자살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절망사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절망사가 목도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석이에요. 네?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서서히 죽이거나 바로 죽이거나 서서히 죽이는 것, 이건 뭐겠어요? 알코올과 마약을 통한 죽음, 이건 서서히 죽죠.
절망으로 인한. 그 다음에 바로 죽이는 거. 이건 자살이죠. 1년에 몇 명 정도가 미국에서 절망사로 죽을까요? 예, 15만 8천 명. 2018년 한 해만 1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예, 바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를 완전히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 예? 결국은 미국의 아주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미국 사회를 이런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야만 사회로 만들고 불평등,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에? 모든 책임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없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응징하죠. 자, 이 이야기가 미국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의 불행에 곱하기 2하면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20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의 원인이 뭘까요? 능력주의.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아요. 에? 그러니까 자기를 응징하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절망사를 가져왔다. 이해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Dignity of work.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 노동의 존엄. 샌델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들, 어떤 사람을 돌봐준다거나 치료해준다거나 물건을 배달해준다거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준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으면 사회가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없죠? 그러한 노동들은 충분히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인가 이상한 현상이 드러난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이 노동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으면서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는 조금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부와 권력을 보상받아? 그게 정의로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적인 폐해와 재앙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능력주의는 결국은 한 사회를 아주 오만방자한 엘리트와 그들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으로 갈라놓고 또 한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고 또 한 사회를 노동의 존엄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상한 병든 사회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공정도 똑같아요. 공정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죠? 공정은 사례를 안 들게요. 제가 이 책에서 공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나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뭔지? 예. 지금 한국인들은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 또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또 공정 이데올로기, 여기 포획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깨내지 못하면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한국인들은 이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테리 이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불행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에 대한 탐구, 이게 이데올로기 연구다 그랬어요. 인간은 왜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왜 자신의 불행에 자기를 내던지는가? 거기에 대한 탐구, 이게 이데올로기 연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해온 해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방은 무엇일까? 이렇게도 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을 옥죄어 온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예, 그 해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방이 뭘까요? 예,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 체계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노예 감독관이에요. 예전에는 노예 감독관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밖에서 노예를 말하자면 회초리, 채찍 같은 걸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고통을 가해서 지배했죠? 지금은 그렇게 지배 안 하죠. 예. 노예 감독관이 어디 있나요? 지금 노예 감독관은 어디 있나요? 예.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심어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욕망, 밤에 꾸는 꿈, 무의식, 내 건가요? 나를 노예로 만든 저들의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알아서 착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착취도 안 해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착취합니다. 자기 착취예요. 이 자기 착취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게 하는 국민이 저는 한국인이라고 봐요. 한국인들은 이 자기 착취를 자기 개발이라고 불러요. 자기 개발. 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행복감을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착취를 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 감독관이 밖에 있어서 착취를 할 때는 착취당하는 사람 내면에 뭐가 생기겠어요? 저항의식이 생기죠. 그렇죠? 이 저항의식이 쌓여서 폭발하면 이게 혁명이에요. 역사는 이런 혁명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외적 억압에서 해방됐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억압이 아니에요. 노예 감독관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자기 착취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착취가 심해질수록 뭐가 생기겠어요? 저항의식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죄의식이 생겨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더 했어야 되는데 착취를. 난 그걸 못했어. 죄의식이 생겨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저항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요. 끝없이 자기를 착취하면서도 저항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그 다음에 무의식까지도 과연 나의 것인가? 나를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는 저들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된 교육,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는 여기서 해방될 가능성이 열린다. 지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진단은 어느 정도 됐죠? 진단은 어느 정도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또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가 소멸하는, 이 나라 자체가 소멸하는 그러한 위기까지 초래해 왔다. 그리고 그 원인은 보니까 뭐예요? 결국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또 공정 이데올로기, 이런 데 우리가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서 이것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요. 이 이데올로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한.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그걸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주는 게 제가 잘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